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고구려의 공격으로 몰락한 백제. 하지만 이후 백제의 왕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백제를 강하게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24대 왕 동성이 즉위하게 되고요. 이 동성왕은 백제를 부흥, 다시 흥하게 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웅진으로 천도한 후 백제는 왕권이 매우 약했어. 아무래도 왕이 죽었고 백제를 다시 살리는데 귀족 세력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귀족 세력이 강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귀족 세력으로 한성에서 내려온 귀족 세력 해씨, 진씨, 목씨가 있었습니다. 동성왕 입장에서는 왕권을 다시 강화시키고 귀족 세력을 견제시켜야만 백제의 힘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바로 새로운 세력을 키워서 기존의 귀족 세력을 견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새로운 세력으로 사씨, 연씨, 백씨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씨, 연씨, 백씨는요, 웅진 부근에 자리를 잡았던 세력입니다. 이 세력들을 새로운 세력으로 키웠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백제의 힘을 다시 키워 고구려를 견제하고자 했고요. 그 방법으로 중국 남조인 제나라와 외교를 하면서 선진 문화를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로 신라와의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낮의 동맹을 강화했어요. 어떤 식으로 강화를 했냐면요. 결혼 동맹을 했습니다. 24대 동성왕과 신라 귀족의 딸이 결혼하게 되면서 백제와 신라의 동맹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영토 확장 활동을 했는데요. 바로 탐라, 지금의 제주도를 정복해서 백제의 땅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백제의 힘을 다시 강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동성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세력인 사씨, 연씨, 백씨의 세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기존 귀족 세력보다 그 권력이 엄청 강해져요. 그래서 동성왕은 자신이 키운 사연백 세력을 견제하려다가 오히려 귀족에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암살당한 동성왕을 이어서 무령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이 무령왕은 또다시 왕권을 강화하고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자 해요. 이를 통해 백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첫 번째로 남조의 양나라와 외와 외교를 하게 됩니다. 중국 남조 양나라와 외교를 했다라는 건 이 글과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 글과 그림에 따르면 백제의 사신이 중국 양나라에 방문했다라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중국 남조 양나라와 외교를 했던 이유는요. 앞선 문화를 받아서 백제의 힘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무령왕이 양나라와 지금의 일본인 외와 활발한 외교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바로 무령왕릉입니다. 이 무령왕릉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 노력으로 지방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22개 담로를 설치했는데요. 여기서 담로란 지방행정구역, 지금 현대로 치면 부천시, 중동, 시흥시 할 때 그 시, 동 이런 것처럼 지방행정을 나누는 구역을 담로라는 이름으로 설치했다라는 거고요. 이 22개의 담로에다가 왕족을 보내서 왕의 권력과 왕의 생각이 각 지방에 쏙쏙쏙쏙 닿게끔 했다라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무령왕릉을 좀 살펴봅시다. 자, 이것이 무령왕릉 형태인데요.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 양식이었습니다. 벽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다 라는 뜻인데요. 이 양식은 중국의 무덤 양식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무령왕 때 중국과의 굉장히 깊은 교류가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맨 왼쪽 밑에 보면 무덤에 쓰인 벽돌 그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벽돌들을 이 네모칸 안에 있는 거와 같이 이렇게 겹겹이 쌓아서 만든 무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보면 중국식 도자기가 이 무령왕릉에서 발견되고요. 또한 중국식 청동거울도 무령왕릉에서 발견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국에서 쓰이는 화폐, 오수전이라는 돈도 무령왕릉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중국과 백제가
긴밀한 교류 관계였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일본 외와도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그 근거로 무령왕의 시체를 안치한 관은 일본에서만 자라는 소나무 금송으로 만든 관입니다. 또한 일본 무덤에서 많이 발견되는 청동 다리미와 금동 신발도 발견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령왕이 중국과 외와 많은 교류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근거 자료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령왕은 중국과 외와 외교를 활발히 했다. 성왕은 앞서 동성왕과 무령왕의 어떤 의지를 받들여서 백제를 반드시 크게 키우겠다, 다시 한번 국가의 힘을 강하게 만들겠다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웅진이라는 곳을 과감하게 버리게 되는데요. 이 웅진, 지금의 공주시는요 어땠냐, 고구려의 국경선과 너무 가까웠습니다. 다시 한번 고구려의 공격을 받게 되면 또 수도를 빼앗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백제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웅진보다 더 교통이 편리하고 농사짓기 좋은 지역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사비, 지금의 부여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를 이동했다. 성왕의 중요한 활동 내역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으로 이동한 성왕, 나라의 이름까지 변경하게 됩니다. 국호를 백제에서 남부여로 잠시 바꿉니다. 이후에 다시 백제로 돌아가는데요. 왜 잠깐이라도 남부여라는 이름을 썼냐 하면요,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는 바로 백제 왕족의 성이 부여시라는 데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 만주 평야 지역에서 강했던 나라는 고구려가 아니라 부여였습니다. 물론 고구려가 나중에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함에 따라 부여가 힘을 잃게 되고 중국의 공격도 받아서 부여가 힘을 잃게 되면서 이제 멸망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때 당시만 해도 아직 만주평야 지역에 부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백제가 그냥 부여라는 이름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계승하고 싶었던 부여가 아직까지 만주평야 지역에 있는데 부여를 갖다 쓰면 반란이랑 똑같아.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부여라고 하지 않고 남쪽에 있는 부여다, 남부여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겁니다. 자, 이어서 성왕이 계속해서 백제의 부흥을 위해서 한 노력들을 살펴보면 중앙지방통치 제도를 재편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재편성했냐? 중앙의 관청을 22개의 부서로 나누었고요.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 5개 부, 지방 5개 방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불교를 적극 장려했는데요. 여기서 장려란 쉽게 믿으라고 홍보했다라는 겁니다. 불교를 수용한 건 우리 침류왕이었고요. 불교를 적극 장려해서 모든 백성들이 불교를 믿도록 홍보한 왕은 성왕입니다. 어쨌든 불교를 적극 장려한 이유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우리 백제는 불교의 신에게 보호를 받고 우리가 불교의 힘을 다 같이 믿으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백제가 다시 힘을 기를 수 있다라고 활용하기 위해서 불교를 적극 장려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왕의 권력을 신성시 여기게 하기 위해서, 왕의 권력을 신이 주신 권력이다라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활용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남조 양나라와 외와 교류하면서 앞선 문화를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흑의 그림자가 백제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백제의 성왕은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한성과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해서 신라에 사신을 보내서 우리 동맹군이 드디어 전쟁을 할 날이 왔다. 우리 동맹군이 힘을 합쳐 고구려를 공격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왕이 백제의 26대 왕 성왕이고요. 신라의 24대 왕 진흥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이 연합을 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 나제 동맹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나제 동맹군은 여러 준비를 거쳐 드디어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은 고구려군과 나제 동맹군의 싸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 나제 동맹군이 승리하게 되면서 백제가 한성과 한강 유역의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백제가 좋았어요. 성왕도 드디어 앞선 왕들의 희망을 내가 이루었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가 몰래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 비밀 약속을 맺게 됩니다. 이것을 줄여서 밀약이라고 하고요. 그 내용은 바로 고구려야, 우리가 앞으로 백제와 무엇을 할 건데 그거 좀 모른 척 해줄래? 신경 쓰지 말아줄래?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모른 척 해달라고 한 걸까요?
신라 24대 왕 진흥왕 백제를 배신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동맹을 파기해요. 그리고 한성과 한강 유역의 백제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신라는 백제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백제는 한성과 한강 유역을 다시 한번 빼앗기게 됩니다. 당연히 백제의 성왕은 신라에 분노하게 되었고요. 복수하기 위해서 백제는 대가야와 가야 연맹체와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네, 이 신라 이놈, 내 기필코 복수하고 말이라. 백제의 성왕 가야군과 함께 신라로 들어가기 위한 그 입구 관산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전투의 구도는 백제 대가야 연합군과 신라의 싸움입니다. 이 전투는 관산성 전투라고 하고요. 이 관산성 전투의 결과 백제의 성왕이 신라군에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백제군이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라는 백제의 왕을 죽였긴 했지만 바로 쳐들어가서 멸망시킬 수는 없었어. 그래도 아직까지 백제는 꽤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신라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백제와 연합을 이루었던 가야인 겁니다. 이후 신라는 가야를 공격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 대가야 및 가야 연맹체가 신라 진흥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점차 커져가는 신라에 맞서서 백제는 이후 복수를 노리지만 안타깝게도 성왕 이후로는 왕권이 약해지고 신라가 점점 힘이 커져가게 되면서 백제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